보시면 이제 동적 여러분 이어서 교재 258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적 평형에서 두 번째 주제죠. 용해 평형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용해 평형도 상평형이랑 아이디어는 비슷해요. 결국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데 이 동적 평형이 가역 반응이 밀폐된 용기에서 진행될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앞쪽에서는 상변화 과정, 정확히는 뭐 액체와 기체라면 증발 반응과 응축 반응에 대해 살펴본 거라면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용해 평형은 용질 A에 대해서요. A가 용해되는 반응, 용질이 고체였다면 고체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행 상태로 용해되는 반응과 용해되어 있던 A가 다시 고체 상태의 A로 석출되는 반응. 근데 이 반응이 용해와 석출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가역 반응이라고 했을 때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동일해지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미시적으로는 멈춘 게 아니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우리가 앞쪽에서 이걸 동적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용기 안에 물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처음에 용질 A, 설탕 같은 것들을 과량을 집어넣었다. 그럼 처음에는 물만 있고 설탕이 있을 때 용해 반응만 진행되겠죠. 그래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줄어들겠지만 점점 줄어들다가 특정 시점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설탕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일반 사람들은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녹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번 보기로는 이런 오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해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석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직역도로 나오는데 그건 다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겉으로는 설탕의 질량이 바뀌지 않아도 그게 설탕이 안 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녹는 반응,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만 변화가 없는 상황, 즉 거시적으로는 평형 상태지만 미시적으로는 동적으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 안에서의 사항도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용해 반응에 대해서는 용해 속도가 있을 테고 석출 반응에 대해서는 석출 속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앞쪽에서 화학원 범위를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온도와 농도가 있다고 했었고요. 근데 온도는 어차피 화학원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럼 농도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반응을 하는 건 A 고체잖아요.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S나 L로 표현되는 고체나 액체는 사실 빽빽하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 이렇게 쭉 녹는다고 해서 그 설탕의 빽빽함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그림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게요. 고체는 이렇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탕이 이렇게 조금 빠져나가도 남아있는 설탕이 더 빽빽해졌다, 더 드물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설탕이 계속 용해되더라도 남아있는 고체의 상황은 고체의 농도는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용해 속도는 앞쪽에서 증발 속도가 일정했던 것처럼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석출되는 애는 물에 들어있는 A의 양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물에 A가 없는 상태라면 아예 석출을 못하는 거고 A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A의 농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점점 석출 반응, 이 석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우리 어차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물속에 A가 이렇게 얼마 없을 때는 이 용질 A가 움직이다가 이 표면에 충돌하면서 일부가 석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 없을 때야 석출 속도가 작을 수 있어도 점점 용액 속에 녹아있는 A의 농도가 커지게 되면 지금은 설탕의 농도가 커지게 되면 설탕이 다시 고체로 석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늘어나고 충돌하는 빈도도 커지기 때문에 석출 속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 속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석출 속도의 경우에는 바뀔 수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뭐와 비례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농도와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이 그림과 사실은 달라질 게 없는 게요. 이 증발 속도를 용해 속도로, 응축 속도를 석출 속도라고 해주면 순수한 물에 설탕을 녹였다. 그럼 설탕이 녹는 속도는 쭉 일정한 가운데 설탕이 석출되는 속도는 원래 순수한 물에서는 설탕 자체가 아직 안 녹은 상황이라면 0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마치 진공 상태에 물만 넣었다면 아직 수증기가 생기기 전에는 응축 속도가 0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석출 속도도 0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설탕이 녹아나오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설탕의 농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설탕의 석출 속도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의 농도가 응축 속도를 결정했던 것처럼 용질의 농도가 석출 속도를 결정할 거다. 다만 이 부분이 왜 그래프로도 그리고 교재에 필기가 안 되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화학원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이나 평가원에서는 조금 화학원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설명하는 그 논리 그대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약간 화학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용해 속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용해 속도는 전부 다 단위 면적당이 생략된 거예요. 앞쪽에서랑 좀 비슷한 건데요. 이 앞쪽에 생략된 게 단위 면적당. 즉 일정 면적에서 비교했을 때 용해 속도와 일정 면적에서의 비교했을 때의 석출 속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설탕을 지금 이 그림처럼요. 우리가 설탕을 여기에 넣었는데 각설탕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 각설탕으로 넣은 거라며 아니면 그 설탕을 다 쪼개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언제 용해 속도가 빠를 거냐? 그러면 이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도 뭔가 각설탕으로 있는 것보다 그게 표면적이 작으니까요. 다 쪼개서 가루를 만들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표면적을 더 넓게 했을 때 용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표면에서 용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표면을 늘리게 되면 용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용해 속도는 전체 용해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증발 속도나 응축 속도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에서 증발하는 속도와 일정 면적을 두고 응축하는 속도였잖아요. 근데 보통 동적평형 관련해서 이 화학평형 관련해서 얘기하는 속도들은 다 이런 단위 면적당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용해 속도나 석출 속도에 대해서 화학원에서는 단위 면적 기준으로 정확히 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해 속도나 석출 속도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시작하면 화학원 수준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앞쪽에 좀 공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쪽에서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처음에 순수한 물에 만약에 설탕을 넣었다? 그러면 일정 면적 기준으로 설탕의 용해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그래프는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일정 면적 기준으로 설탕의 용해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고
설탕의 석출 속도는 처음에 물에 넣었다면 아예 물속에 설탕이 없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근데 점점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설탕의 농도가 커지면서 석출 속도가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과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올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동일한 거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해 평형에서 뭐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포화 용액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설탕을 녹이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황이 없다. 그럼 이걸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포화 용액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용액이 됐다라는 건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농도의 최대값까지 도달해서 이제 A를 녹였다면 A로 뭐 설탕을 녹였다면 설탕으로 포화된 용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용액이 되는 거고요.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면서 겉으로는 이제 용해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속도가 동일할 뿐이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앞쪽에서는 그러면 용해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포화된 게 아니죠. 그래서 최종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포화 용해이고요. 앞쪽에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해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포화가 안 된 거니까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부르게 되고 참고로 이렇게 포화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낮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용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녹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게 뭐 화학원에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용해도 개념이고요. 뭐 중학교 때 오히려 용해도 개념 같은 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기준으로 용해도가 정의된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하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보다도 순간적으로 더 녹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석출이 되거든요. 이런 걸 순간적으로 만든 용액에 대해서 포화 상태를 넘어갔기 때문에 과포화 용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화학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삼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순간적으로 포화 용액을 뭐 온도를 낮춰서 과포화 용액을 만들게 되면 그 용해도보다도 더 녹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석출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화, 불포화 이런 용어보다는 그냥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앞쪽에서 배웠던 그 상평형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그런 핵심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해 평형은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보통 화학 반응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게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는 반응에 대한 거예요. 기체이긴 하지만 색깔이 NO2가 적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을 통해서 NO2는 적갈색, N2O4는 무색인 거니까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겉으로 봤을 때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지 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서요. 보통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평형 상태를 관찰할 때 이 NO2와 N2O4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했을 때요. 이 정반응 그리고 역반응이 가역반응으로 둘 다 진행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갈색의 NO2만 처음에 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칠판은 반전을 하다 보니까 적갈색이 아니라 푸른색 기체가 됐네요. 교재는 이제 적갈색으로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처음에 만약에 NO2만 넣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을 할 수 있지만 역반응을 할 N2O4가 없기 때문에 정반응을 진행하면서 적갈색이 무색이 되니까 색깔이 좀 옅어질 거예요. 그렇게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오면 그게 겉으로는 정반응, 역반응도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이 평형 상태에서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오개념이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겁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NO2를 넣게 되면 정반응을 겉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즉 정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색깔이 점점 옅어지다가 평형에 도달할 테고요. 근데 반대로 N2O4만 넣겠다. 그럼 이때는 역반응을 할 N2O4는 있지만 정반응을 할 NO2는 없기 때문에 무색의 N2O4를 넣고 시작하면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로 시작하다가 평형에 도달하게 돼요. 즉 무색의 N2O4를 넣었더라도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색깔이 짙어지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학2 공부하시면 이 평형이라는 게 결국 제일 안정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시작해도 가장 안정한 것으로 모이면서 반응물만 넣고 시작해도 평형 상태로 가고 생성물만 넣고 시작해도 평형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평형 상수 개념이 나오고 정량적으로 수식적인 계산도 하는 게 화학2에서의 화학 평형 개념인 거고요. 화학원에서는 그냥 화학 평형에 대해서 동적 평형 상태가 뭐다 이런 개념 정도만 정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소개는 하고 있지만 여러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근데 평가원에서는 직접 출 때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도 뭐 동일하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그냥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다.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오개념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앞쪽에 상평, 용해평형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충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얘는 아마 YBM 교과서에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동적 평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적인 평형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양방향의 속도가 동일한 거다. 아예 멈춘 건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지 정적인 평형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으로 지금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용해 반응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출제는 안 되고 있는 내용인데 YBM 교과서에서 소개했던 것 같아서요. 이것도 그냥 보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NaCl을 녹이는 건데요. 질량수 23짜리 NaCl로 포화 용액이 된 거예요. 즉 용해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시적으로 분자 수준에서 이런 이온들을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동적인 평형이 아니라 진짜 안 녹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이 멈춰서 용해도 안 일어나고 석출도 안 일어나서 그래서 이 NaCl 고체의 질량 NaCl 수액 속에 녹아있는 NaCl의 양 이런 것들이 일정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질량수 23짜리 Na를 포함하고 있는 NaCl을 했는데요. 여기 동위원소 그러니까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NaCl 고체를 첨가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 포화용액에서 더 이상 녹을 만큼 다 녹았기 때문에 용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라면 NaCl 고체를 첨가했을 때 더 안 녹으니까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만 발견이 돼야겠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이 고체 상태 그리고 수행 상태가 모두 발견이 됩니다. 즉 아무리 포화용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안 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시적으로는 녹는 반응과 속출되는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같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24짜리를 넣었을 때도 바로 녹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석출이 되고 이런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Na24짜리가 수행 상태뿐만 그러니까 고체 상태뿐만 아니라 수행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건데 이런 실험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실제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는 주제예요. 아래쪽에 이제 예제 4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뒤쪽엔 개념 적용 문제 9문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워낙에 간단한 개념이고 또 특히 문제 풀어보시면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정리하면서 사실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기출문제들은 훨씬 더 쉬운 건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약간 심화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까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설명드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쉬운 단어,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단어일수록 내가 틀렸을 때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출제 가능성이 아예 0%가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은 지금 필수 이론만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 조절해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수업 중 설명드린 내용들은 잘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멈추고 앞에서 배운 내용들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예제 4문제가 있고 뒤쪽에 개념 적용 문제 9문제가 있는데 먼저 풀어보셔도 충분히 혼자서도 풀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남아있는 예제와 개념 적용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제와 개념 적용 문제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4-1번 보시면 그림 가가 진공 용기 속에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나는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 용기에 액체를 넣는 상황이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게 처음에 이렇게 물만 넣게 되면 겉으로는 증발 반응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점점 수증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증기의 농도가 커지고 그러면서 응축 속도는 커지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부분이나 물과 수증기의 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이 상황 위주로 해서 문제는 많이 출제됩니다. 묻는 것들 정리해 보면 동그라미 기억이 물의 증발 속도냐라고 묻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증발 속도인 거고요. 처음에 진공 상태인 거니까 수증기가 없어서 응축 속도는 0에서 출발해서 수증기의 농도에 비례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게 응축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응축 속도의 경우에는 비례관계만 놓고 보면 수증기의 농도와 비례관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증기의 농도와 응축 속도가 비례관계 있고 증발 속도의 경우에는 온도만 일정하다면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증발 속도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용기 속 물의 양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T1과 T2를 비교하면 T2에선 동적평형인 거죠. 근데 동적평형에 도달하기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발이 우세하기 때문에 물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물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은 게 맞습니다. 수증기의 양을 물었다면 T1일 때보다 T2에서가 많았겠죠. T2일 때 수증기가 물이 되는 즉 응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응축이든 증발이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개념이죠.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에서는 보기 중에 하나로 거의 매번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증발이든 응축이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개념이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겉으로만 변화가 없을 뿐입니다. 세 번째 보기만 틀린 상황이네요. 4-2번 보시면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과 수증기를 넣었다. 아직은 이런 형태로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다고 했었는데요. 앞쪽에서 정리를 했었죠. 이렇게 물과 수증기를 함께 넣게 되면 수증기의 농도에 따라서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 증발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응축 반응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속도가 동일해지면서 겉으로는 평형을 이룬 상태가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좀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을 때 훨씬 더 편한 문제죠. 그러면 그건 겉으로 봤을 때의 상황이 이미 정해진 게 물만 넣었기 때문에 처음에 응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풀었듯이 4-1번에선 계속 증발 반응이 우세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서 유지가 되는데 같이 넣었을 때는 증발이 우세할지 응축이 우세할지 심지어 처음에 집어넣자마자 평형일지 이런 세 상황을 모두 열어두고 풀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물의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 그리고 물의 양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시간은 T1, T2, T3의 순서로 흘러가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의 비율을 줬는데 지금 T2에서가 1이네요. 그러면 T2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다는 거고요. 동적평형 이후에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계속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2에서 이미 동적평형이었다면 T3도 동적평형이죠. C는 1로 정리가 되고요. T2, T3가 모두 동적평형인 상태니까 이때 물의 양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이 자리가 1.1이라면 1.15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B가 지금 1.2라고 하니까 물의 양이 T1에서 T2로 갈 때 변했죠? 그럼 T1은 동적평형 이전이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때 물의 양이 커졌다는 게 중요하네요. 물의 양이 늘어나기 위해선 수증기가 물로 되는 응축 반응이 우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수증기를 충분히 집어넣어서 응축 반응이 우세했던 거고요. 응축 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응축 속도가 큰 거니까 분모가 크다. 그럼 A는 1보다 작은 상황이 될 겁니다. 1번에 A는 1보다 작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B는 1.2죠. 틀린 보기가 되고요. C는 1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보기네요. T1에서 수증기의 양은 0.2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증기의 양을 0.2몰과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물의 양이 1몰에서 1.2몰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밀폐된 용기이기 때문에 물과 수증기를 합한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요.
물의 양이 1.2몰 있다는 건 물 말고 이 동적 평형 상태에선 수증기도 존재할 테니까요. 물과 수증기를 합한 전체 몰수는 1.2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물이 1.2가 있는 상태에서 동적 평형인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수증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둘을 합한 물과 수증기를 합한 전체 몰수는 1.2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T1에서는 지금 물의 양만 1몰인 거니까 전체 양이 1.2보다 크기 위해선 수증기의 몰수가 0.2몰보다 커야겠죠. 4번 맞는 설명이네요. 두 번째 보기를 제외하고 맞는 설명이죠. 4달 3번 보시면 이번엔 용해 평형이네요. 설탕 수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가부터가 평형에 도달한 모습인 거니까 이게 초기 상태라고 인지하시면 안 되고요. 녹을 만큼 녹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포화 용액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설탕을 추가로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가에서 포화 용액으로 가질 수 있는 최대 농도를 주어진 조건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설탕을 추가로 넣는다라고 해서 설탕물의 농도가 바뀌진 않아요. 이미 여기에서도 포화 용액 상황인 거니까 지금 설탕이 있는데도 겉으로 봤을 때는 포화 용액인 거니까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양이 바뀌지 않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포화 용액이라면 고체가 더 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가 포화 용액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용해도만큼 녹아서 가질 수 있는 최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설탕을 추가했더라도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고체 설탕은 늘어나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 설탕물의 농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에 변화가 없고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만 늘어난 상황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그림이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건데 이 앞쪽의 그림 하나를 제가 살짝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설탕을 집어넣었다. 이게 초기에 여기가 순수한 물이고요. 이 자리가 설탕을 집어넣은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초기 상태에서 설탕이 100g 있었다고 해볼게요. 숫자로 예를 들면 좀 상황 파악이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순수한 물에 설탕을 집어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여기가 이미 평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설탕이 지금 50g 녹지 않고 남아있다면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50g이 되겠죠. 50g이 녹아서 포화 상태, 포화 용액인 상황이고요. 이 포화 용액인 거니까 여기서 설탕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용액 속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설탕을 50g 추가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100g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초기에 설탕의 질량이 있었을 테고 이게 녹으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 일부는 녹고 일부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다. 근데 설탕이 부족해서 못 녹는 게 아니라 설탕이 있는데도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더 녹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추가로 고체 설탕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 더 녹는 게 아니에요. 이미 최대 농도를 가지고 있고 주어진 조건에서요. 그 농도가 바뀌지 않고 설탕이 더 들어가도 그대로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가 동일한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g을 추가했다면 그냥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50g 증가하는 거지 이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바뀌진 않는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묻는 것들 정리해보면 나에서 설탕의 용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5개념이죠. 용해 반응과 속출 반응이 반응은 진행되는데 속도가 동일해서 겉으로 봤을 때 평형인 겁니다. 가와 나에서 설탕의 속출 속도와 용해 속도를 비교해라. 가에서도 평형, 나에서도 평형이기 때문에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는 같은 거고요. 이 전체 분수값은 1로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가와 나에서 같다로 들어가야 되고요. 가와 나에서 수액에 용해되어 있는 설탕의 질량,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늘었다라고 해야겠지만 용해되어 있는 설탕의 질량은 지금 했던 것처럼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가가 초기 상태가 아니라 포화 용액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농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X가 되고 같다와 같다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4-4번 보시면 적갈색의 NO2 기체로부터 무색의 N2O4 기체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과 이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플라스크의 NO2, 얘가 적갈색이라고 했죠. 마개로 막아놓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고 정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정반응과 역반응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정반응은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을 적어주면 되고요. 역반응은 N2O4가 NO2가 되는 반응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건 그냥 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 분자수를 다음 그래프에 나타내라. 전체 기체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인데 초기에 이만큼이 들어있었다. NO2를 초기에 넣었으니까요. NO2가 이만큼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반응을 완전히 끝까지 진행해서 NO2가 없어진다면 두 개가 한 개가 되는 거니까 1까지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NO2와 N2O4가 둘 다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으로 정반응으로 완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갔다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으로 1까지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중간 어디에선가 끝이 날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다가 중간 어디에선가 끝이 나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이 1보다는 큰 쪽에서 끝이 나야 돼요. 완전히 1까지 가는 건 NO2가 완전히 없어질 텐데 NO2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중간 어딘가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테고요. 이때 문제의 조건으로는 T초 이후에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점선도 잘 안 되네요. T초 상황이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황을 T초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안 되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T초라고 해주면 T초 이후에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요 중간값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화학2에서 이제 평형상수 개념을 배우고 나면 평형상수가 주어졌을 때 요 y축 값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NO2나 N2O4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할 거라는 그런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2와 1 사이에 어디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든 주어진 조건에서는 그냥 그 정도 정보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제들 쭉 풀어봤고요. 개념하기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 개념 적용 문제 9문제가 있는데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었고요.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A와 B는 0보다 큰 값으로 그 중에서는 A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간이 2t일 때 용기 안의 상태인데 2t에서 물과 수증기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지금 물만 넣은 거니까요. 처음엔 응축 속도가 0이었다가 수증기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서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때 증발 속도는 A로 일정한 가운데 응축 속도도 A가 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고요. 그럼 ET에서는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동적 평형 이후에는 응축 속도도 계속 A로 유지될 테니까 이 자리도 A가 되는 거고요. T에서는 B와 A 중에서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증발 속도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이전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겉으로 증발이 우세한 상황이 T 상황이 됩니다. 물의 상변화는 가역 반응이고요. 증발과 응축이 모두 가능하죠. 용기 내 물의 양 T에서와 ET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 T는 동적 평형 이전이기 때문에요. 증발이 우세한 상황이죠. 그럼 T에서 ET로 가는 동안 겉으로는 증발 반응이 진행되면서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야 돼요. 물의 양은 T에서와 ET에서가 같지 않고 정확히는 T에서가 큰 겁니다. ET로 가면서 줄어 있겠죠. X는 2A냐라고 물었지만 X는 A가 되고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프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속도를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증발 속도가 A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A 값이 여기면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응축 속도는 밀폐된 용기에 물만 넣었다면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다가 똑같이 A가 되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어디에선가 T 위치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T 위치나 3T 위치가 4T가 이쯤이고요. 여기가 2T라면 이 앞쪽에 T에 해당하는 게 이런 위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가 지금 B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축 속도가 아직 증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한 군데 자료를 줬고, 이 T 상황은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진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 뒤로는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A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억번 보기가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번은 설탕의 용해에 대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25도씨의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에 따른 비커 속 고체 설탕의 양을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탕 수액의 몰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설탕 수액의 몰농도가 T에서는 3분의 2회인데 4T로 가면서 커졌죠. 아직은 그럼 T는 동적 평형이 아니라 녹고 있다는 얘기고요. 4T에서 8T로 가면서는 빈칸인데 이 아래쪽에 4T일 때 설탕 수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네요. 평가원의 이런 표현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동적 평형에 특정 시점에서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아래쪽 보시면 4T일 때 수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용해 평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상평형 상황이라면 그냥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뭐일 때, 뭐 시간에 대해서 뭐 T일 때, 2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여러분이 오개념을 갖지 않으시려면 앞쪽에 뭐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냐면 4T일 때 여기에 처음으로 라는 표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뭐 E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요. ET일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동적평형 상태가 아니다가 ET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로 평가에서는 발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4T일 때 용해평형에 도달하였다. 이런 표현은 4T일 때 처음으로 용해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4T 이전에서는 동적평형이 아니었던 거고요. 쭉 겉으로 봤을 땐 용해 반응이 우세하겠죠. 그러면 설탕 수액의 몰농도가 늘어나다가 4T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필요 없는 조건이긴 한데요. 처음으로라는 조건이요. 특정 문제에서는 읽을 때 뭐 4T일 때 용해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표현을 4T일 때 처음으로 용해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보기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4T 이후에는 동적평형으로 유지가 될 테니까 설탕 수액의 몰농도는 포화 용액에서의 농도인 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는 용해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묻는 것들만 정리해보면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다. 그렇지 않죠. 지금 설탕 수액에 몰농도가 있으니까요. 분명히 녹아있는 설탕도 있는 거고 그 녹아있는 설탕들이 설탕으로 석출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용해 반응이 우세하니까 용해 속도보다 석출 속도가 작을 뿐이지 그게 0이 되는 건 아니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4T일 때는 동적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거죠.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네요. 디귿번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 4T일 때와 8T일 때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4T부터 동적평형인 거니까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계속해서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농도만 같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도 같은 거죠. 디귿번 보기가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 문제 보시면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X 액체를 넣었고요. 진공 상태에서 액체만 넣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머릿속으로 상황 파악은 돼야 돼요. 그러면 겉으로는 X 액체가 줄어들고 X 기체는 늘어나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 진행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는 액체와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시간에 따른 X의 증발 속도와 응수 속도에 대한 비율관계, 그리고 액체의 양과 기체의 양에 대한 비율관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시간은 T1부터 T3까지 흘러가고 있고 C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C가 1보다 커지고 있으니까 아직 T2까지도 동적평형이 아니네요. 만약에 T2가 동적평형이라면 액체와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테니까 같은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더 커지고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T2에서도 증발이 우세해서 액체는 줄어들고 기체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 또 증발 속도하고 응수 속도는 같은 거니까요. T2까지는 이 부등호 때문에 동적평형이 아닌 게 확실했는데 T3는 증발 속도와 응수 속도가 같아졌으니까 T3는 동적평형에 도달한 거네요.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증발이 우세하니까 분모가 큰 상황이죠. 그래서 B값은 아직은 1보다는 작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증발 속도와 응수 속도에 대한 비율 관계는 어차피 동적 평형에선 1이 되는 거니까 1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커지다가 1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모는 일정하고요. 분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래프가 있으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따라잡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1로 동적 평형 쪽으로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가 커지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동적 평형에서 1로 유지가 될 겁니다. A나 B는 1보다 작은 게 맞고요.
B도 1보다 작아야 돼요.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 1보다 작은 겁니다. T2일 때 액체와 기체가 동적평형을 이루고 있다. 요 부등호 때문에 동적평형이 아니라는 거 찾아냈었죠.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설탕 수액이 용해평형에 도달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부터가 이미 용해평형에 도달한 모습이었네요. 여기에 추가로 설탕을 넣었는데 설탕이 부족해서 못 녹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설탕을 추가해도 이 설탕물의 농도는 바뀌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다만 이게 겉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설탕의 질량이요. 거시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건 이렇게 각설탕을 넣었는데 용해되고 석출된다고 했을 때 용해가 되고 석출이 되는 건 랜덤하게 석출이 되기 때문에요. 다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의 각설탕을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에서하고 다에서 설탕의 질량이 계속 같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모양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정적인 평형이 아니라 동적인 평형이라는 걸 잘 알려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붙는 것들 정리해보면 나에서 설탕은 용해되지 않는다. 아니죠.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속도가 동일할 뿐입니다. 석출 속도와 용해 속도에 대한 비율,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가에서든 다에서든 동적평형 상태이기 때문에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요. 즉 이 전체 값은 1로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요. 수액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미 가부터가 용해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부터가 이미 포화 용액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우리가 이 포화 용액에 도달한 다음에 농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포화 용액이 되면 정해진 온도에서는 이 설탕물의 농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에 설탕을 넣더라도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설탕의 질량이 추가한 만큼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나에서 다루가면서 설탕물의 농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여러분 자꾸 상황 파악을 잘 해보세요. 처음에 물이 있고 여기에 설탕을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이 설탕이 총 100g이었다. 여기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 30g이고 녹아있는 게 70g이 있다라고 해주면 이후에는 이미 여기서 포화 상태인 거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70g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설탕을 추가한 게 질량이 몇 g이나에 따라서 설탕 50g을 추가했다면 이 50g이 추가됐으니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 이 둘을 합한 게 80g이고 여기서도 이 전체에 대해서는 80g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처음에 100g, 50g을 넣었다면 총 150g인데 그 150g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계속 일정하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이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추가한 만큼 늘어난 거고요. 그 뒤로는 나와 다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액에 녹아있는 설탕의 질량을 물어봤죠. 다에서와 나에서가 같은 거고요. 심지어는 각까지도 같다.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밀폐된 진공용기 안에 물을 넣었다고 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돼서 처음에 물만 넣었으니까 겉으로는 물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다가 즉 증발 반응이 우세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는 물과 수증기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시간에 따른 수증기의 양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고요. 수증기는 뭐 계속 늘다가 동적 평형 이후에 유지가 되겠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앞에서 언급했었죠.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되냐면 T2일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T2 이전에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게 아니고요. T2일 때 처음으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서 A와 B 사이의 부등호를 정확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T2일 때 처음으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증기 양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증발 반응이 계속 우세하다고 생각해서 증발을 하고 있는 중 T2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T1은 동적 평형이 아니고요. 증발 반응이 우세한 상황. 그러면 증발을 해서 T2로 오는 거니까요. 수증기 양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 읽을 때 이 평가원의 발문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T2일 때 동적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T2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B와 A 사이의 부등호를 물었죠. B가 A보다 큰 게 맞습니다.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에 대한 비율인데요. T2에서는 동적평형인 거니까 둘이 같아지면서 1이 되고요. T1은 1과만 비교하면 되는데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T1은 동적평형 이전인 거니까 증발이 우세한 거죠. 증발이 우세하려면 분모가 커야 되죠. 1보다 작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동적평형과 동적평형 이전을 비교하면서 증발과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묻는데요. 분자 분모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적평형에선 1이고 동적평형 이전에는 증발이 우세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1보다 크냐 작냐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과 1보다 작은 걸 비교하고 있으니까 T2일 때가 큰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디귿번 용기 내 물의 양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같다. 그렇겠죠. T2부터 이미 동적평형이기 때문에요. 물의 양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같은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크기가 다른 두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 나에 각각 X 액체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기체와 액체의 양에 대한 비율 관계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진공 상태에서 액체만 넣었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이고요. 그러면 X 액체는 점점 줄어들고 X 기체는 늘어나면서 동적평형 이전에는 증발 반응이 우세하다가 동적평형 이후에 액체와 기체가 유지될 거다.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가에서는 2T일 때, 나에서는 3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는 2T일 때니까 여기서 동적평형인 거고요. 이전은 동적평형이 아니에요. 나에서는 3T일 때니까 여기서 동적평형이고 마찬가지로 3T일 때 처음으로 라고 읽으면서 이전 단계에서는 동적평형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의 양에 대해서는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발 반응이 우세하니까 액체는 줄고 기체는 늘어야 돼요. 즉 전체 분수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동적평형 이전에는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동적평형 이전에는 감소하다가 동적평형 상태 이후에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자리도 그러면 1로 들어가고요. 기억번에 A가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등호 방향이 잘 맞게 들어갔네요. 니은번 B와 C는 같은 값으로 들어가야 되죠. 니은은 틀린 보기. ET일 때 증발과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관계를 물었는데 ET에서 가는 동적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요. 이래야 되고요. 나에서는 3T가 동적평형인 거니까 ET는 동적평형 상태 이전이죠. 동적평형 상태 이전이기 때문에 증발이 우세하고 분모가 크니까 나에서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1보다 작은 것과 1의 비교인 거니까 나에서가 작다로 들어가야 되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기억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을 넣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상황이죠. 시간이 t일 때 A와 B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 A와 B가 각각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지 않으니까 동적평형 이전이죠. 동적평형 이전이라면 증발이 우세할 테니까 뭐 다른 걸 안 봐도요. B가 지금 증발 속도인 거고 A가 응축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둘 사이의 부등호 관계만 가지고도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자료를 더 줬네요. ET일 때 물과 수증기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계속 얘기하지만 ET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에 도달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산이 되는 게 ET에서 동적평형인 거니까 T는 동적평형 이전이고요.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다면 증발이 우세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A는 물의 응축 속도이다. A가 응축 속도가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T에서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T에서는 시간 0이 아니기 때문에 T에서는 지금 응축 속도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해요. 왜냐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수증기의 농도가 0은 아니죠. 그러니까 밀폐된 진공용기에 딱 물을 넣었을 때는 그때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응축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응축 속도가 0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진공 상태예요. 처음에 딱 물을 넣은 그 시점 T가 0일 때 그러니까 딱 물만 넣었다? 그럼 수증기가 아예 없으니까 응축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수증기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T가 0만 아니면 어쨌든 소량이라도 수증기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수증기의 농도에 비례해서 응축 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 0일 때를 제외하고는 꼭 동적평형이 아닌 위치에서 물었더라도요. 우리가 보통 문제는 동적평형에서 많이 묻거든요. 근데 T는 아직 동적평형이 아니니까 응축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T라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그림에도 나타나지만 응축 속도가 있기는 있어요. 증발 속도에 도달은 못했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응축 반응은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그 속도가 증발 속도에 도달을 못한 거다. 정말로 말도 안 되지만 진짜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밀폐된 진공 용기에 딱 물을 넣은 그 직후 T가 0일 때의 시점에선 수증기가 아예 없으니까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로 수증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응축 속도가 아직 증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동적평형 이전에도 응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A와 B의 비율 관계를 물었는데 A는 응축 속도고 B는 증발 속도인데요. 응축과 증발 속도에 대한 비율 관계는 ET에서는 동적평형인 거니까 둘이 같아지면서 1이고요. 계속 비슷하게 풀고 있죠. T일 때는 증발이 우세한 거니까 분자가 커지면서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면 ET일 때가 T일 때보다 작다로 들어가야겠네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억번 보기가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그림 가가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드라이아이스 CO2 고체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억의 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나는 T3일 때 용기 속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억이 CO2 고체와 기체 중 하나이고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과 수증기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CO2 고체와 CO2 기체 승화 반응을 통해서도 문제를 내고 있어요. 증발이 승화로 바뀌었다 뿐이지 어차피 동일합니다. 지금 진공용기에 고체만 넣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CO2 고체는 점점 줄어들고 CO2 기체는 점점 늘어나다가 동적평형에 도달하고 나서야 고체와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CO2 기체의 양은 0에서 시작해서 진공에 고체만 넣었으니까 0에서 시작해서 점점 늘다가 동적평형에 도달할 테고요. 지금처럼 감소하다가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건 고체예요. CO2 고체가 기억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초기에 일정량이 있었을 테고 쭉 감소하다가 T2에서 동적평형에 도달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T2 시점이 동적평형 상황입니다. 기억은 CO2 고체고요. T1일 때는 아직 동적평형 이전인 거니까 진공용기에 고체만 넣었다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겠죠. 그럼 속도를 비교할 때 둘 다 승하지만 고체에서 기체 쪽의 속도, 지금 분모 쪽이 커지게 되면서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1일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하가 다 일어나요. 그렇지만 동적평형에 도달하기까지는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의 변화가 우세하기 때문에 분모가 큰 거고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틀린 보기. 디귿번 CO2 기체의 양은 T3일 때와 T4일 때가 같은 거냐? T3, T4, T2부터 이미 동적평형이기 때문에요. T2 이후로는 고체의 양이든 기체의 양이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양은 T3, T4에서가 같은 거죠.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 문제 보시면 밀폐된 진공 플라스크에 물을 넣었고요. 다시 한번 똑같이 물만 넣었으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세할 겁니다. 그러다 동적평형 이후에는 물과 수증기 양이 일정하겠죠. 증발과 응축 모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플라스크 속 기억 분자수를 나타내고 있대요. 가에서 3이 나에서의 T1일 때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 3에 도달했을 때가 T1에서의 모습인데 T1은 기억 분자수가 물이든 수증기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동적평형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기억 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0인 거니까 얘는 수증기에 해당하네요. 처음에 진공 상태에서 물만 넣었기 때문에 수증기 분자수는 0이었다가
겉으로는 이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증발이 우세하니까 쭉 수증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T1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고요. T1이자 그게 3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T1일 때 또는 3번에서 처음으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1, 2는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었고 3 또는 그래프상 T1에서 동적 평형 상태인 거고요. 묻는 것들 정리해 볼게요. 기억 자리는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2번은 동적 평형 상태 이전인 거니까 겉으로 봤을 땐 증발이 우세해야 되죠. 분자가 큰 거니까 1보다 크다. 니은번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디귿번 T1일 때 T1은 동적 평형 상태인 거고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오개념이라고 했죠. 겉으로 변화가 없을 뿐이지 뭐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나 수증기가 물이 되는 반응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저는 개념 적용 문제에 좀 다양한 문제들을 실은 편인데요. 실제로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대부분의 진공의 문제가 지금 요 9번 상황처럼 진공 상태에 물만 넣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조금 상황을 바꾼다면 뭐 앞에 나온 것처럼 진공 상태에 드라이 아이스, 그 CO2 고체를 넣은 상태에서 증발과 응축을 고체와 기체 사이의 승화 반응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보다 용해 표형은 거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앞쪽에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도 정리했었지만 화학 반응은 실제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5년간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4-1장의 기출문제 모음집 보시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쭉 모아져 있으니까요. 풀어나가면서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계속 같은 개념, 같은 보기가 반복이 될 텐데요. 문제 풀어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개념으로 돌아서 한 번 정도만 다시 정리해 주시면 전체 요 4-1장에서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상태는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문제는 좀 편하게 풀리는 편이기 때문에요. 문제 풀어나가고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4-1장의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